조선 간장. 어머니는 새벽마다 조선 간장을 몰래 마셨다. 만삭된 배를 쓰다듬으며 하혈을 기다렸다. 입 하나 더 느는 가난보다 뱃속아이 줄이는 편이 수월했다. 그러나 아랫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김의 김씨 가마솥에는 설설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날 누군가 바깥 통정을 살폈다. 강보의 사인아기는 윗목에서 마냥 울기만 하였고 아랫마을 박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추 달린 덕에 쌀 몇 가마니 더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핏줄과 인연이 무엇인지 눈치챈 누나는 아기를 놓지 않았다.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어린 딸이 눈물로 붙들어 메었다. 어머니는 젖을 물렸다. 어머니 젖에서는 조선간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 지금도 그 가난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조선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핏줄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눈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만 아십니다. 오늘 당신 영정 앞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조선간장보다 더 짜고 고독한 것을. 영미 엄마,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 내일부터 출근해. 내일? 다시 일하고 싶다더니 잘 됐네. 근데 괜찮은 곳이야? 예전에 일하던 분야랑 비슷해서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아. 제주도 좋아. 그런 좋은 자리를 어디서 그리 금방 구한 거야? 새1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취업에 필요한 건 다 지원해.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얼른 알아봐야겠다.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색해보세요. 문의전화 1544-1199.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와 함께합니다. 그는 특별합니다. 그는 특별하고요. 강물로 떠내려가는 낡은 의자 같은 그는 하지만 한 번도 수면 위에서 방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은 적은 없지만 또한 한 번도 자신을 덮쳐버린 그 강물을 거스른 적도 없죠. 그래서 그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는 불이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5살 아이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 전자레인지에 핫도그를 돌리러 할머니 집에 간 형은 어째서 돌아오지 않을까? 저녁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한 방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은 마치 영원과도 같았죠. 그때 허공위의 짙은 어둠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라르고 백작작작작. 그를 부르는 소리에 순간 그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잊어버리고 라르고 백작이라는 낯선 단어가 앞으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라르고 백작. 누구세요? 난 순신이라고 해. 미래의 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야. 미래? 미래에서 왔어요? 우와. 놀랄 건 없어. 혹시 당신이 미래의 내 마누라인가요? 정말 백작은 어렸을 때부터 뜬금이 없었구나. 전혀 아니란다. 다행이네요. 뭐? 다시 말하지만 난 미래에서 왔어. 라르고 백작,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 특별한 기회라고요? 미래의 라르고 백작은 다락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 특히 다락방 창문으로 올려다 보이는 옅은 노랑의 달빛을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 미래의 너는 다락방에서 머리가 아픈 고민을 하게 되지. 고민이요? 미래의 너는 자신의 모호한 질문과 발음이 새는 목소리, 말미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문장들에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라르고 백작은 나를 자신의 어린 시절로 보내기로 했지. 그래서 난 너에게로 온 거야. 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대본은 네가 썼잖아. 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아직 5살인걸요. 지금 다락방의 문을 열어! 다락방 문을요? 저기에 올라가기에는 아직 저는 너무 어린걸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벽과 아니야, 할 수 있어. 벽과 장롱 사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타고 오르면 다락방에 오를 수 있지. 이 사실은 이미 라르고 백작이 이에미 시인의 다락방에서 밝힌 내용이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용감한 아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라르고 백작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장롱 위에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모아놓았다더구나.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그는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불빛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엄마와 아빠, 형, 할머니, 친구들이 점차로 변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슬픔이라고 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많은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어제친 다락방 문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메이야? 아니, 당신은 누구죠? 안녕. 난 여인 천하라고 해. 다락방에서 너와 함께할 생활하는 귀신? 아니, 여신이지. 난 여신이지. 그렇고 말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워? 뭐가? 암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을 테고 이사와 전학과 상처와 죽음들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는 마라.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다만 어른들은 그러한 혼란을 스스로 외면하며 살아갈 뿐이지. 어쨌든 이제 라르고 백작,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다. 자, 이것은 이채 시인의 시야. 우선 이 시를 멋지게 낭독해봐. 너 자신을 믿고, 자, 어서! 가족의 탄생. 피는 발굴하는 것이다. 나는 오래된 책에서 그것을 배웠다. 백지창처럼 하얀 백사장에서 파도 소리가 인다. 파랗고 빨갛고 노란 점들이 일그러진 원호를 그리며 번지고, 바다에서도 건지지 못한 물고기를 소금기 어린 모래 속에서 찾는다. 텅 빈 소라 껍데기와 옹알이 하는 소리. 신생아는 늘 징그럽고 하얀 느낌. 나는 빨갛고 노란 점들도 있었는데 왜 파란 몽고 반점만 남았지? 그마저도 잃었지. 여러 혈관들을 헤집고 다니는 상상을 한다. 붉은 갈매기가 버리고 간
둥글고 넓은 거북이 등 껍질. 익사하지 않은 책을 그 위에 싣고 나는 떠난다. 그는 시를 낭독하며 문득 자신이 살아온 삶, 다락방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와 문득 어른이 되어버린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경. 라르고 백작의 동경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시인의 다락방 6번째 시간, 오늘은 이채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와, 저희 앞에 정말 훈훈한. 설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희채 시인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인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시인 이희채는 198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2008년 현대시에 나무 라디오의 4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시집 죽은 눈을 위한 송가와 산문집 당신을 헤매다가 있고 최근에 시집 인간이 버린 사랑을 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인 이희채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코너인데 인간 이희채에 대해서 시인님께 직접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을 처음에 질문지를 바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인간을 논할 계제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희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삶을 꿈꿔왔고 꿈꾸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연습 중이다 보니까 요새는 특히 그 공부하는 태도에 관한 잡념들이 좀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 다락방 출연자들이 다 시를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없어질 것 같은데. 우선 저 시집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인간이 버린 사랑이라는 시집이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이 죽은 눈을 위한 송가라는 시집이었는데 이게 2011년에 첫 시집이 나오고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희채 시인 자체도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집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요즘 근황도 좀. 일단은 첫 시집이 11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 해 마지막에 나온 시집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11년에 나온 시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집이 16년 3월 말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 4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텀이. 그래서 딱히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내게 된 것 같고, 심지어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시들이 원고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 측면보다는 출판사와의 조율에서였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에 낼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르게 이렇게 일정이 조정이 돼서 올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이렇게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기에 낸 게 아닐까, 적당한 시기에 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뭐 어떻게 보면 첫 시집의 연장선상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결별한 첫 시집의 태도와 결별한 시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제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만 아마도 첫 시집 때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흉을 입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많이 착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집의 원고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타인에게 입힌 상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타인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결국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타인을 경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삶에서 그리고 시에서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또 달라진 점이 시집 그 앞에 그림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표면적인 얘기부터 길게 하자면, 이제 원래 문학과지성사에서는 고유하게 캐리커처를, 시인의 캐리커처를 싣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문학과지성사 시인선이, 문학과지성 시인선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깥 틀의 사각형과 그리고 안쪽에 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바깥 틀의 사각형은 100번대마다 이렇게 색깔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1번부터 100번까지는 황토색이었고요. 예,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199번까지는 청색이었어요. 약간의 비취색 비슷한 청색이에요. 예, 그리고서 200번부터는 또 299번까지는 연두색으로 했었어요. 400번 때 들어서 이제 군청색으로 쭉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시집 첫 번째 시집이 406번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집은 482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깥 테두리 색깔은 그대로고 안쪽 사각형만 색깔을 제가 정할 수 있고요. 이건 정말 본인이 정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편집자분들이. 근데 이제 권유를, 더 좋은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안에 캐리커처가 문제인데, 이제 지금은 작고하신 시인 중에 이제 김영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김영태 선생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셨고, 본인이 굉장히 다방면의 예술가셨어요. 그 무용평론을 또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문학과지성사 시인선의 캐리커처를 담당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재하 선생님이라고 시인이시면서 소설가이신 분인데, 그 선생님께서 같이 두 분께서 같이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김영태 선생님께서 작고하신 뒤부터는 이제 이재하 선생님 혼자 하시는데, 문지 측에서 기본적으로 이재하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시인 당사자들의 이렇게 경향을 존중을 해서 원하는 분이 따로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시인선 그림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 웬만큼은 수렴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하 선생님께 그 문인화를 받는 거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제 문단에서는. 근데 저도 그 영광을 당연히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첫 시집은 나름 그 시인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재하 선생님께서는 워낙 그림 화풍이 작고하게 이제 딱 이렇게 확고하게 잡혀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약간 이것은 누굴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재하의 그림이다라는 것이 더 강한 인상이 드는 분이세요. 선생님께 그림을 받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첫 시집만큼은 이제 좀 다른 분께 받고 싶다고 했는데, 화풍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 남자애들이 머리를 약간 그 일본풍이라고 하죠. 가볍게 띄우는 그런 게 유행이었다 보니까 머리 사실은 자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다녔고 그랬거든요. 제가 첫 시집 때 이미지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뭐랄까 자료 화면 같은 것으로. 첫 번째 시는 아까 그 어떤 상처를 받은 내 안으로의 상처를 지금 벗어나지 못한 모습과 저는 좀 연결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시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치유가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상태? 그래서 완연히 진짜 다른 두 시인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 질문 훅 들어갈게요. 예. 그럼 세 번째 시집은 몇 번대로 내고 싶으신지 역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딱히 계획이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집도 잘 이르게 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년 4개월이면은 결코 이렇게 늦게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 책을 이렇게 빨리 소비하는, 출판을 시킨다는 개념이 좀 지나치게 많이 잦게 출판을 시키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사람들 체감도 안에서는 제가 말한 그 몇 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정확한 뚜렷하게 몇 번대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예, 흐름에 따라서 맡겨야겠죠. 예. 시를 쓰지 않을 땐 주로 뭘 하시나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주로 멍 때리고 예, 산책하고 예,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서요? 뭐 혼자서 하기도 하고 친구랑 하기도 합니다. 여자. 남자 사람도 있고 여자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 네. 기자, 연예 기자. 저희가 주제가 있었다가 주제가 네네네네. 없어지기도 했다가 우리 지난주 이혜미 씨를 만나면서 다시 또 주제가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개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즉흥적으로 밖에서 우리 또 연출하신 또 K 주도님과 우리 또 여기 앉아 네, 계신 계속. 라르고 네. 백장님이 머리를 이렇게 합쳐서 오늘의 주제를 만들어냈다고. 주제라고 하지 말고 주제보다는 오늘의 뭐 테마, 네, 오늘의 제목? 테마, 그러니까 시인과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희채 시인이 이제 산문집 당신을 헤매다라는 네. 책을 이제 내셨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당신을 이란 단어를 이채를이라고 바꿔서 이채를 헤매다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헤매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예, 이희채 시인을 지금 좀 탐구하면서 많이 헤매고 예.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헤매. 그러면은 시도 썼지만 산문집도 이제 내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평소에 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쓰고 계신지. 비평 같은 것들이 청탁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쓰고요. 아무래도 연구자로서 살고자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카데믹한 글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산문은 사실 이따금씩 쓰곤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러니까 편하게 쓰는 산문들은 많이 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일기는 꾸준히 씁니다. 일기는 비밀이 존중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맞아요. 검사를 다 하시잖아요. 공사하고 숙제하듯 막 예. 참 잘했어요. 밀려 도장 써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원래 공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는 비밀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손으로 쓰는 일기장에다가 썼고 공책에다가 그냥 세대가 뭐랄까요? 세대적인 그 당대의 약간 유행을 타는 뭐 메신저든 뭐든 그 단말기가 그러니까 단말기만 바뀐 거죠. 수단만 바뀐 거죠. 저는 뭐 옛날에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는 싸이월드에다가 했어요. 아 그냥 맞아. 다이어리. 예. 포도알 받고. 많이 썼죠. 근데 포도알 이제 많이 모으셨겠네. 도토리죠. 포도알.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죠. 포도알도 포도알 있기는 모으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그 기억이 세대가 났어요. 아닌가 봐요. 아, 네. 아니 도토리는 아이템 사는 거고 네. 포도알은 처음 다이어리 들어봐요. 쓰면 포도알을 줘요. 기억났어. 도토리가 중요해서요. 근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었죠? 포도알이? 그때 이제 다이어리 뭐 꾸밀 스티커 때. 같은 거 사서 아. 다이어리에 붙이고 그런 용도로 제가 썼죠. 그런 걸 안 해갖고 예, 그냥 저는 아니, 사실 그냥 저 되게 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제목을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거든요. 제목 중에서 왜 시인이 해석한 시와 또 독자가 받아들이는 시의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목 중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시계라는 제목이 그냥 제가 지금 걸어가는 제 길과 제 현재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제목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거를 낭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을 잃어버린 시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너는 태어나서 누군가와 포옹한다. 진심을 갖고 사는 것만큼 혹독한 일이 없다. 슬픔은 열려있는 참상이다. 너는 죽을 수 있을까? 사는 동안 죽음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죽음까지 오래 산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졌다는 창란으로 남겨진다. 그러나 기억의 존재를 믿는 것은 산 것들 뿐. 너는 어떻게 너를 참고 살았을까? 열꽃 꽃피는 춤.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빛을 잃는다. 버리고 온 요람 때문에 너는 혼자 있다. 이채 시인의 시 중에서요. 몸의 애인이라는 시 중에 저는 그 어떤 구절에 이렇게 딱 저한테 닿아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몸의 애인에 보면 몸 표현을 두려워한다라는 시구가 있거든요. 되게 짤막한 문장인데 그렇지. 그냥 이제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에요.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저의 이 입과 저의 몸 상태와 저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따로 놀 때 그런 느낌들에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몸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잖아요. 표현할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고 몸을 통해서 몸을 표현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시구 자체가 저는 너무 닿아왔고 표현이라는 부분에 또 아가라는 시를 보면 오늘은 표현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채 시인을 이렇게 쫙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행위 예술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채 시인이 이렇게 흐르면 활자 뒤에서 뭔가 이렇게 행위 예술을 하는 이렇게 뭐죠?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몸이 마른 남자 어떤 무용수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몸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면서 전체 이 몸으로 표현하는 부분과 또 다르게 이 시공간에 대한 느낌이 나오고 이 시공간에 대한 그 느낌 안에서 길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또 포옹하고 아까 뭐 타인과의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참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 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재 걸어가는 나의 모습 또 너의 모습 어떤 일상의 모습들과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낭독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제 어떤 그 그림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 공간이 그려지는 낭독을 하고 싶은 저만의 그런 그 길과 저의 또 생각 이런 게 있는데 저의 어떤 이상과 이렇게 맞닿으면서 이 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저만의 시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확 들었던 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들이 표현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죠. 뭐 가령 제가 제 구절을 안 외우다 보니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몸은 표현을 두려워한다라는 구절이랄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는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을 못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있으니까 몸이 표현을 두려워하는 거죠. 표현을 못한 상태면은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표현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표현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근데 표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순연하고 당연한 이유인데 아무래도 의도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표현이라는 것은 내 의도를 담기 위해서 하는 언어 행위인데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어는 항상 그것이 지시하는 것을 배신하니까요. 그러게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커피라는 것이 있는데 커피를 커피라고
담보해 줄 수 있는 그 의미와 커피라는 문자가 서로 같은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단지 그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룰 말고는 없죠. 그게 약간 언어의 자의성, 임의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연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의 언어는 그런 경우라서, 우리는 간신히 만들어진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서로의 커피라는 단어를 공유할 뿐이죠. 사실 그것은 교집합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의미를 공유했다고 착오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연이 그 커뮤니케이션인 거겠죠. 시는 특히 그 우연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그 우연의 발화로서의 언어를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강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빠졌어. 진짜 집중하게. 빨려들어. 네. 사실은 막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채 시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제가 헤매고 있다는 느낌, 이채 시인에게 헤매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학적인 재능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그렇게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사회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 신방과를 졸업했는데 학부를 신방과를 갔던 계기가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걸 기본적으로 혐오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제 수시 면접을 볼 때 면접에서 저희 문화 연구를 하신 그 80년대부터 이제 문화 비평을 하신 선생님 중에 김창남 선생님이라고 대중문화 연구를 하신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대학 때 그 대중문화론 수업 보시면은 아마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책을 많이들 쓰실 텐데 그거를 저술 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안에서도 문화론 연구를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그 선생님께서 첫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왜 언론을 공부하고 싶느냐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대답했을 때 딱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언론을 불신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더 잘 불신하고 더 잘 혐오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아마도 그 치기를 좋게 긍정적으로 사주셨던 게 아닐까 선생님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시니컬한 태도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 쓰기는 제가 전혀 엄두도 안 냈죠. 그리고 저도 여느 폭력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시에 대해서 속단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분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나야 되고 약간 이런 강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박에 휩싸여서 막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들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거를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유연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만큼의 역량이 못했던 거죠. 단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라는 생각만 진단을 내리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폭력적인 속단을 하던 제 어떤 어린 자세가 어쩌면 저한테 시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제가 시 쓰기에 몰두를 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 계기에는 아무래도 국문과나 문창과를 다니면서 시를 쓰는 친구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학과 공부를 좀 굉장히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뭐 혼자 자체 휴학하고 혼자 그랬던 계기가 시를 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시작했다는 열패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양적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거죠. 미련하게도.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이제 시집들을 많이 읽고 소설책들이나 평론집들 그런 것들을 급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 게 아마
제 시쓰기에 지금의 토양이 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근데 필사도 예. 이렇게 하곤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모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권수의 책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그 필사는 아니고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언론을 불신하는 게 이런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언론에서도 사실을 선정적인 것들만 포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이제 제가 이제 시집을 등단하기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대충 1000권 남짓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정말 목표를 세워서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독서 기록부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썼어요. 근데 그게 1000권이 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1000권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1000권이라는 그 숫자 자체에 더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작은 제가 정해서 양을 한 거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습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또 필사도 기본적으로 제가 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필사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필사라기보다는 필타를 했죠. 이제 타이핑을 주로 했었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저의 노래방 18번처럼 이렇게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니던 파일도 있기는 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잊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저장해놓은 파일이 있었다는 게. 시기적이야. 지금 시를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네, 뭐 말로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막 아닙니다. 감성적인 아니요, 근데 이미 저희 마음에 그냥 콕콕 다 오네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분을 하자면 표현을 위한 언어가 있고 구분을 하자면 설명을 위한 소통을 위한 언어 뭐 이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위한 언어가 있는데 그 설명을 위한 언어에 너무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위한 말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고 돌아보면은 그런 말들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너무나 크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말을 쓰고 갈피를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시를 쓰는 이유가 마땅히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무한하신데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근데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거든요. 그냥 그게 나오니까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걸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와 지금 시집을 냈을 때 네. 그리고 요즘 관심 사유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공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공부든지 간에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그 제도적 글쓰기 뿐 아니라 제도적 연구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많은 선배 연구자들 혹은 시인들이 많이 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부분일 겁니다. 저는 인디라는 말, 독립이라는 말, 그리고 소수자라는 말, 저항이라는 말, 대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자체로 믿지는 않아요. 네. 그 말들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상황에 따른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말들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말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자의식이 센 친구들한테 이제 시창작 강의를 할 때요. 창작 강의를 하는 습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개가 그래요. 자의식들이 강하고 그런데 굉장히 자의식 강의
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말을 이렇게 어떤 습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자격지심 부릴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공격적으로 들어요. 제가 그 말을 쓰는 거는 사실 그냥 그 말의 기표 자체로서 쓰는 거거든요. 현상 자체로 쓰거든요.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상태에 불과한 거거든요. 거의 말들은 거의 다 상태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하심정이나 자격지심 이런 말들 거의 다 그냥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많은 맥락이 그렇게 쓰여왔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맥락만 써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쓰임새들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해를 풀어주시나요? 네. 대체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왜냐면은 이분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듣느냐. 예를 들면 아까 억하심정이나 자격지심 같은 말들은 특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이분의 자의식을 진단을 하는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국에는 말씀은 드려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려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어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또 저 방어적이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 말 자체가 이미 방어적이야. 네, 엄청 방어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거나 혹은 강한 거부감 자체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설명은 드리는 게 도리고 그게 또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는 더 용이해서 일단 언지를 드리긴 하죠. 네. 철길 김정환 철길이 철길인 것은 만날 수 없음이 당장은 이리도 끈질기다는 뜻이다. 단단한 무쇠덩어리가 이만큼 견뎌오도록 비는 항상 촉촉히 내려 철길의 들끓어오름을 적셔 주었다. 무너져 내리지 못하고 철길이 철길로 버텨온 것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희망이 그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답답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철길이 나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내리깔려진 버팀목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남해안까지 휴전선까지 달려가는 철길은 다시 끼리끼리 갈라져 한강교를 건너면서 인천 방면으로 그리고 수원 방면으로 떠난다. 아직 플랫폼에 머문 내 발길 앞에서 철길은
희망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고 길고 거무튀튀하다. 철길이 철길인 것은 길고 긴 먼 날 후 어둠에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우리가 아직 내팽개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길이 이토록 머나먼 것은 그 이전의 떠남이 그토록 절실했다는 뜻이다. 만남은 길보다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내 발목에까지 다가와. 어느새 철길은 가슴에 여러 갈래의 채찍 자국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